안녕하세요. 미주실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6월 18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시작한 다음에는요, 숫자 중에 8이라는 숫자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8이 원래 부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살 때도 18주, 28주, 뭐 38주 이렇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지금 제가 미준 멤버분들께 공유해드린 멤버십 컨텐츠의 수가 9,408개를 찍고 있거든요. 이렇게 괜히 8이 등장하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6월 18일입니다. 사실 6월 18일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는 날인데요. 6년 전 오늘이죠. 2020년 6월 18일 날 미준 채널에 첫 번째 영상이 게시가 된 날입니다. 그때 이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유튜브를 많이 시청하실 때였죠. 팬데믹 때문에 밖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저는 이렇게 첫 번째 유튜브 영상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렸고요. 그게 여기 5년 전이라고 나오는데요. 정확한 날짜는 6년 전이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0년 6월 18일 날 게시가 됐고요. 이 첫 번째 영상의 제목은 미국 주식 투자로 15년 내에 은퇴할 수 있을까? 33억 은퇴 자금 조성 프로젝트였습니다. 여기 제가 연도별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고 또 어떤 자금을 매년 늘려 나갈 것인지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계좌에 담고 있는 금액이 22억 원 가까이 됩니다. 21억 원이 조금 넘는데요. 그렇게 되면 벌써 2032년까지 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2년, 3년 이후에는 계획했던 33억 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생각이 좀 많습니다. 한 3년 지나면 33억 원이 만들어질 텐데, 그러면 그때는 과연 유튜브 방송을 그만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투자를 진행할 것인가? 구상 중이니까요. 나중에 여러분들께 새로운 목표가 만들어지면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요. 그동안 미준과 함께 투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6주년이니까요. 잠깐 어떤 인기 있는 영상이 있었는지 보여드리죠. 지금까지 6년 동안 제가 게시했던 수많은 영상들 2,100개나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영상은 역시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 영상을 제가 게시했던 시점이 여기 보시면 언제였죠? 2020년 7월 1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6년 가까이 지났죠. 그동안 엔비디아의 주가는요, 그때 이후에 지금까지 1900%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배 넘게 오른 거죠. 지금까지 미존 채널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엔비디아라는 주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20배 이상 상승해준 엔비디아가 너무나 고맙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인기별로 봐야겠죠. 인기 순으로 봤을 때 두 번째로 인기가 많았던 영상은요, QQQ의 모든 것, 그리고 QQQ를 능가하는 최고의 ETF를 공개한다. 이런 영상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렸습니다. 제가 항상 주식 투자는 상대 평가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QQQ는 물론 좋은 주식인데요. 이 ETF보다 오히려 더 좋은 ETF가 있다라고 믿고 있었고요. 그 ETF의 이름은 SOXX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6년 전에 이 ETF를 소개를 드렸는데요. 실제로 수익률이 어땠는지 보여드리죠. 그때 추천됐던 SOXX 그리고 QQQ가 있고요. QQQ에 레버리지를 쓰는 TQQQ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을 추정하는 스파이가 있고요. 자, 그런데 5년간 퍼포먼스를 보시면 SOXX는 314% 올랐고요. QQQ는 111%, 레버리지를 쓰는 TQQQ는 184.5% 올라갔고요. 스파이는 75% 올라가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정말 5년 전에 만약에 반도체를 추종하는 SOXX에 투자를 하셨으면요. QQQ는 물론이고 QQQ의 레버리지를 쓰는 TQQQ의 상승률을 완전히 압도했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인기 있었던 종목이 많이 있었죠. 뭐 구글이 지금 세 번째로 인기가 많았는데요. 이 영상에서 제가 구글의 주가가 7,000달러를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었죠. 근데 사실 구글은 중간에 20대 1 주식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7,000달러가 지금 얼마인지 한번 보시죠. 7,000 나누기 20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럼 350달러입니다. 구글의 주가가 지금 363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전망도 맞아떨어진 거죠. 실제로 구글의 주가는 7,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테슬라가 나오는데요. 테슬라 주가가 5년 내에 4배 상승 가능하다. 이런 영상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테슬라의 주가는 4배 이상 올라갔었죠. 물론 최근에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뭐 그래도 실제로 4배 이상 올라가긴 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구글이라든지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주식 덕분에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미준 채널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요, 제2의 구글, 제2의 테슬라, 그리고 제2의 엔비디아를 발굴하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월 18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 전달드리기 전에요. 아주 중요한 공지사항 하나가 있어서 이 부분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수요일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미준 방송에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요. 매주 수요일 날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일 날은요.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좋아하시는 새로운 시리즈가 공유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초이스탁의 김인중 대표님께서 출연하시는 미국 주식 종목 배틀입니다. 어제 역시도 김인중 대표님께서 네오클라우드의 최고의 투자 종목을 찾아서 2개의 종목, 코어위브 그리고 네비우스를 비교 분석해 주셨는데요. 정말 수준 높은 강의였습니다. 그리고 댓글 반응도 굉장히 뜨거운데요.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 하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요. 6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이죠. 다음 주 토요일 날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2026년 하반기 최고의 종목 탑5를 선정해서 라이브 강의를 준비했거든요. 저와 초이스탁의 김인중 대표님 두 사람이 함께 진행을 하게 되고요. 진행 방식은 예전과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2026년 하반기를 맞이해서 지금 현재 투자하면 가장 좋을 만한 종목 5개를 선정을 하고요.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김인중 대표님께서 수치적 분석을 철저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각 종목의 펀더멘탈이 정말 투자 가치가 있는지 증명을 해주시는 이러한 순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026년 하반기 최고의 탑픽을 찾아서 다음 주 토요일 날 특별한 라이브 강의가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 라이브 강의를 보내드린 이후에 그 종목들의 현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 관심 종목 5개를 발표한 바가 있죠. 1년 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수익률을 보시면요. 첫 번째로 추천됐던 코히런트는 무려 374%나 급등했고요. 두 번째는 아스테라 랩스였죠. 279.55%, 벌티브 홀딩즈가 157%, 그리고 펄솔라가 50.85%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제 추천 종목 중에 하나였던 윅스닷컴은 71%나 폭락해 버렸는데요. 뭐 여기에서 우리는 이 종목을 여태까지 들고 있을 가능성은 없죠. 왜냐하면 모멘텀 투자를 하잖아요. 모멘텀 투자라는 것은요. 예측은 딱 한 번만 합니다. 그 예측이 뭐냐면 바로 종목 선정이죠. 그래서 예측을 최소함으로써 우리가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이러한 투자 방식이 모멘텀 투자고요. 모멘텀 투자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주식을 만약에 5개 선정했다면 그중에서 주가 상승률이 높은 종목으로 자금을 몰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멘텀 투자 전략을 제대로 구사했다면 윅스닷컴이 50일 이평선을 뚫고 하향 돌파할 때 여기에 들어갔던 자금을요 모두 회수해서 코히런트라든지 아스타라랩스, 벌티브 쪽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높죠. 아니면 다른 미준 탑픽 중에 상승 추세가 좋은 종목으로 아마 투자 자금을 옮겼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026년 상반기에도 같은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6개월 전이죠. 자, 그리고 나서 6개월 동안 주가 흐름을 좀 보시면요. 그때 이제 첫 번째 종목이 C게이트였는데 C게이트 테크놀로지가 무려 274%나 급등했고요. 마벨이 두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227%. ASE 테크놀로지도 128%나 급등했고요. 시에나가 플러스 8.3.99%. 그리고 두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레딧 그리고 세일즈포스인데요. 이 두 종목 모두 제가 잠시 미준 포트폴리오에 넣어놨었죠. 하지만 하락세로 전환되는 걸 보면서 바로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 투자는요. 반드시 분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10종목이든 20종목이든 이렇게 다양한 종목에 투자를 하다가 주가가 떨어지는 종목이 발견되면 그 종목은 바로 손절을 하고요. 여기에서 확보된 자금을 주가 상승률이 좋은 종목으로 옮기면 결국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2026년 하반기의 탑픽도요, 6월 27일 날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이 특별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미준 멤버에 가입하시거나 아니면 초이스탁의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이 라이브 강의는 무료로 참석이 가능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의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제 미국 증시 시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는 S&P 500 맵이 나와 있는데요. 좀 처참한 색이죠. 그래서 하락한 종목의 수가 시장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상승한 종목의 수는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다행인 부분은 세미컨덕터, 그러니까 반도체 쪽은 상승한 종목이 여럿 발견이 됩니다. 그 밖에도 반도체 장배도 괜찮았고요. 컴퓨터 하드웨어도 상승한 종목이 꽤 많이 보이죠. 조금 있다가 미준 탑픽들의 성적은 다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제는요, 대부분의 지수가 빨간색이었죠. 스몰캡, 소형주가 1.37%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가 않았고요. S&P 500도 1.25% 하락했습니다. 중형주가 마이너스 1.22, 나스닥 100이 마이너스 1.01, 그리고 경기를 타는 다우존스 역시도 0.99% 떨어지면서 섹터를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지수가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S&P 500을 이루는 11가지의 섹터 모두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상승한 섹터가 단 한 가지도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는 시장의 폭입니다. 시장의 폭은 당연히 좋지가 않았겠죠. 자, 보시면요. 64.61까지 올라갔던 시장의 폭이 53.47로 갑자기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모멘텀을 잃어버린 종목의 수가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변동성 지수는 올라갔겠죠. 18.43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 16까지 떨어졌던 16 아래까지도 떨어졌었죠. 하지만 다시 한번 급등 추세를 보이면서 18.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은 당분간 극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요,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휴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목요일 날 이제 마지막 거래일인데 하필이면 새해 마녀의 날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극심한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Fear and Greed Index, 공포 탐욕 지수를 살펴볼 차례인데요. 관련된 질문 하나가 올라와서 이 질문 먼저 읽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요, 그린피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하루 전에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주님. 미준 초기부터 구독하면서 암흑의 시기를 함께 보내고 작년부터는 팬딩 멤버십에 가입하여 많이 배우고 있는 오래된 구독자입니다. 댓글을 거의 쓰지 않지만 오늘 방송 들으며 그동안 궁금했던 질문이 떠올라서 질문드려요. 항상 현금 비중 20% 정도를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 현금을 사용하시는 타이밍이 궁금했었는데요. 그 궁금증이 오늘 해결됐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어서 드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시장이 10% 이상 조정이 왔을 때 현금을 거의 대부분 사용하시고 나서 다시 현금 비중을 20%까지 늘리는 타이밍은 언제이신지요? 15% 이상 상승하면서부터 혹은 상승하다 한 차례 꺾일 때 혹은 모멘텀이 꺾인 것이 확인됐을 때 저는 이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급격히 올라 매도하고 나면 더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현금 확보를 하면 오히려 매수했을 때 가격과 차이가 없거나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어서요. 이미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놓친 거라면 미리 용서를 구하며 부디 간단히라도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아유, 이렇게 예의 바르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보시면요. Fear, 공포 단계에 와 있잖아요. 공포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포 단계에 와 있다는 얘기는요. 뭐 옵션 투자의 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의 센티먼트를 측정하는 그런 지표들이 있는데요. 이 지표들이 시장의 센티먼트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즉 투자자들이 공포감에 휩싸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들고 있는 사람이 많겠죠. 이럴 때 저는요. 현금 비중을 조금씩 줄이면서 주식을 오히려 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비중은요. 20%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 이 지수가 그리드, 즉 탐욕으로 넘어간다. 자, 그러면 탐욕으로 넘어가면서 저는 한 75 정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는 25가 중요하고요. 올라갈 때는 75가 중요한데요. 다시 얘기해서 만약에 공포 탐욕 지수가 75를 육박한다. 아니면 넘어버렸다. 자, 그럴 때는요. 지금 현재 시장에 탐욕이 넘쳐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주식을 팔아서 현금 비중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이제 조정이 찾아오거나 그러면 공포감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공포 탐욕 지수가 25 가까이 가거나 아니면 25를 넘어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극적인 공포감이 시장을 감싸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주식을 던지고 현금을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더 이상 팔 주식이 없죠.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미 주식을 팔았잖아요. 그리고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주식이 떨어지면요. 주식을 줍줍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Fear and Greed 인덱스가 25 아래로 떨어질 때는 주식을 조금 더 사야 되고요. 만약에 75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현금 비중을 높여야 된다. 이러한 식으로 간단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미주은 포트폴리오의 현황입니다. 어제는요,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섹터가 하락했잖아요. 상승한 종목의 수가 굉장히 적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주은 모멘텀 탑픽은요, 상승한 종목의 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일단 암홀딩주가 5.69%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고요. 두 번째로 웨스턴 디지털이 플러스 4.56%, 브로드컴이 플러스 4.30, 크레도 플러스 4.24, 마벨이 플러스 3.90, 델 테크놀로지 플러스 3.77, 마이크론 플러스 2.20, TSMC 플러스 1.48, 블룸에너지 플러스 1.46, AMD도 1.02%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떨어진 종목이 6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셀레스티카가 0.43% 소폭으로 떨어졌고요. 루멘텀이 마이너스 0.61%, 코히런트 마이너스 1.03, 엔비디아 마이너스 1.33, 샌디스크 마이너스 1.64, 마지막으로 AAOI가 2.03%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제 대부분의 미준 탑픽은 올라갔죠. 근데 떨어진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 떨어진 종목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모멘텀이 좀 약화된 종목이거든요. 자, 그걸 어떻게 평가하냐면 여기 50일 이평선과 지금 현재 주가의 차이를 보시면요. 셀레스티카는 거의 50일 이평선과 겹쳐 있죠. 그리고 루멘텀도 약간 아래쪽까지 내려 있습니다. 그리고 코히런트도 위쪽에 있긴 하지만 8%밖에 차이가 나지 않죠. 엔비디아는 거의 겹쳐 있고요. 샌디스크는 47%나 높으니까 이거는 예외적입니다. 마지막으로 AAOI도 1.52% 차이 나니까요. 지금 50일 이평선과 거의 겹쳐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 상승한 종목은요. 굉장히 50일 이평선 대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반면 50일 이평선 근처에서 모멘텀을 시험하고 있는 종목이 아직까지는 조금은 주가의 흐름이 부정적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우량주 포트폴리오인데요. 여기에만 포함된 종목만 보시죠. 탈렌에너지가 0.81% 추가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최근 들어서 모멘텀이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밖에 구글이 2.43%나 떨어졌고요. 아마존이 3.46%, 그리고 메타가 5.44% 급락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메가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좋지가 않았죠. 엔비디아도 그렇죠. 구글, 아마존, 메타 모두 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이유는요. 어제 이제 미국 증시의 움직임이 좋지 않았던 이유가 연준의 점도표 때문이었잖아요. 연준의 점도표를 보니까 앞으로 금리 인하는 완전히 물 건너갔고요. 금리 인상 사이클로 돌입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는요.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한테 불리하죠. 자, 그런데 메가테크 기업은요. 최근 들어서 너무나 많은 자본 투자를 하면서 이제는 부채도 막 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AI 수혜주와 AI 피해주가 있는데요. AI 피해주에 이 메가테크 기업들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뭐 미래를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이 기업들이 AI 시대를 지배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현재로서는요, 이 기업들이 지금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이잖아요. 너무나 많은 자본 지출을 하면서 카펙스를 사용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돈이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AI 수혜주, AI 인프라 수혜주로 들어가면서 그들의 매출과 어닝 실적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아무래도 지금 자본 투자를 열심히 하는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맞바람이 생긴다,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기사로 넘어갑니다. 오늘은요, 아마 제가 이 이야기 말고 다른 주제로 영상을 만들면요, 클릭 수가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의 관심은 온통 연준에 쏠려 있잖아요. 그리고 러브리 루피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1시간 전에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주가가 오르던 떨어지던 미주님의 모멘텀 투자와 의견에 항상 잘 들으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FOMC에 대해서 미주님의 의견과 앞으로의 투자 플랜, 오늘 올라온 영상에서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구독자분들 그리고 멤버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그래서 오늘은요, 연준의 금리 정책 관련된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직접 작성한 글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이 글의 제목은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됐다. 그렇게 되면 미국 증시의 상승장도 끝나는 것이 아닌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요, 이런 우려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제가 객관적인 자료를 좀 준비를 했고요. 여기에 기초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부임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첫 번째 FOMC 미팅이 6월 17일 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향후 연준의 기준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점도표에 따르면 올해 말 금리 인상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장이 당분간 이 쇼크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우리가 FOMC라고 부르는 위원회죠. FOMC는 금리 동결 또는 1회 인하를 예상하는 위원들과 적어도 1회 인상을 예상하는 위원들이 9대 9로 팽팽하게 갈렸으며 중간값에 해당하는 점은 0.25%포인트 인상을 가리켰다, 이렇게 지금 표시가 돼 있죠.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점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지금 현재 기준금리는요, 3.5에서 3.75% 사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3.5잖아요. 여기랑 여기 사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로 쭉 가보면요, 여기에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나오죠. 그러면 8명의 연준 위원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올해 말이 되면 2026년 말까지 금리가 동결돼야 된다, 이런 의견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 한 명만 금리를 오히려 내려야 된다, 이런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동결이 8명, 그리고 인하는 1명에 불과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위쪽을 보시면 3명은요, 금리를 한번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5명은요, 2번 올려야 된다. 그리고 1명은 3번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5명, 1명, 3명이니까요. 총 9명이죠. 그래서 지금 18명이 투표를 했는데 18명 중에 무려 9명이요. 금리를 올려야 된다. 올해 말이 되면 금리를 적어도 1번 이상,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2번 이상 올려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어제 미국 증시는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죠. 자, 이렇게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요, 금리 인상으로 만약에 전환되게 되면요, 2022년 말 시작된 지금의 미국 증시 불마켓이 드디어 끝나고 이제 한 4년 가까이 이어지는데 이 불마켓이 끝나고요, 베어마켓으로 돌입할 것이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미주온의 한마디에서는 기준금리 관련해서 현재 상황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자세하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황을 좀 정리해 봐야겠죠. 어제 6월 17일 FOMC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깔끔하게 서머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케빈 워시 신임 의장 체제의 첫 번째 FOMC는요,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시장의 그 누구도 딴지를 걸 수 없죠. 이거는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었던 수치고요. 하지만 이번 회의의 핵심은 동결 자체가 아니라 점도표의 방향 전환에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18명의 투표위원 중에 9명이요. 2026년 말 이전에 금리 인상을 전망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죠. 무려 반이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중에 6명은요, 0.25%포인트씩 2차례 이상의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점도표의 중간값은요, 2026년 말 기준금리를 3.8%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난 3월의 전망치였던 3.4%보다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요. 현재 동결 구간보다 0.25%포인트 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금 평균값도 한 번은 올리는 것으로 전망이 나와 있는 거죠. 즉, 금리 인하 전망이 금리 인상 전망으로 전환된 것이다. 올해 초만 해도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이제는 금리가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전환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시 의장은요, 인플레이션 목표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오랜 목표치 2%를 5년 넘게 웃돌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가격 안정 달성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만장일치이며 명확하다. 따라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꼭 잡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따라서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97%, S&P 500은 마이너스 1.21%, 나스닥은 1.34% 하락했거든요. 자, 그리고 그 이유는 여러분들 이제는 예측하실 수 있는 것처럼 금리가 올라갔겠죠. 2년물 국채 금리는요, 16베이시스 포인트 급등한 4.21%로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원래 연준의 기준금리는요, 단기 국채금리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금리가 이제 올라간다고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2년물이 바로 반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하지만 이번 인플레이션의 재상승은요, 이란 전쟁발 에너지 가격 충격이 직접적인 배경이다. 이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우리가 복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 발표된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 높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결국 원유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번 인플레이션이 왜 일어났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5월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전년 대비 4.2%나 상승을 했고요. 4월 달의 PCE는 12개월 기준 3.8%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플레이션은요, 구조적인 수요 과열이 아니라 공급 측 충격에서 출발했다는 점,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인플레이션은 결국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요, 금리를 올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돈을 못 쓰게끔 제어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돈을 못 쓰게끔 제어하는 이유는 뭐죠? 그만큼 지금 수요가 넘쳐난다는 거잖아요.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 인플레이션은요, 수요가 과열된 게 아닙니다. 이번에 인플레이션은 공급 쪽 충격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공급이 딸려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지 결코 수요가 지금 과열된 상태가 아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따라서 향후의 에너지 가격 추이에 따라서 연준의 스탠스 역시 다시 완화적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남아 있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결국은요, 오일 가격의 상승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장기적인지, 장기적이라는 것은 구조적이라는 얘기잖아요. 자, 이 여부가 향후의 인플레이션 전망과 결국은 연준의 금리 정책을 결정한 핵심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인하 사이클이 끝나면 상승장도 끝난 것이 아닌가. 우리가 보통 불마켓이라고 부르는 게 상승장이고요. 베어마켓은 약세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 금리 인하 사이클이 어떻게 보면 끝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상승장은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지금부터는 주가가 막 1년, 2년 이렇게 떨어지는 베어마켓이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생길 수 있는 순간이죠.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과거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을 진행하다가 인상으로 방향을 전환했던 5개의 역사적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지금 걱정 많으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금리 정책 방향의 전환 자체는요. 상승장을 끝낸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이게 하락세에 있다가 금리가 하락 사이클에 있다가 이게 상승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베어마켓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상승장을 끝낸 직접적인 요인은요, 언제나 금리 전환 이후에 도달했던 절대적인 금리 수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금리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빠르게 많이 올리다 보면요, 이게 지나치게 높은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이 만들어낸 신용, 밸류에이션 환경이었다. 금리가 지나치게 올라가면서 신용 시장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펀더멘털이 흔들리기 전까지는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상승으로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베어마켓이 시작되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1966년부터 1969년까지를 보시면요, 금리가 9% 수준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금리가 9%까지 올라가면요, 결국은 베어마켓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S&P 500은 22.2%나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1968년에서 1970년까지 다시 한번 베어마켓이 왔는데요, 이때는 무려 36.1% 추가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금리가 하락하다가 상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요, 일단은 금리가 9%까지 올라갔다,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게 문제고요, 그로 인해서 모기지 시장 자금 이탈과 주택시장 경색이 발생했다, 이 부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1971년에서 1974년 오일 쇼크와 결합됐던 최악의 베어 마켓입니다. 자, 이때도 1969년부터 70년까지는요, 경기가 침체되고 있어서 연준이 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했습니다. 자, 그런데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요, 인플레이션이 재차 고개를 들었죠. 자, 그래서 1972년부터 다시 금리 인상을 시작했고요. 1974년까지 약 13%까지 올렸습니다. 금리가 13%까지 올라갔거든요. 너무나 높은 수준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S&P 500은요, 48.2%나 폭락하는 계기가 마련이 된 거고요. 결국은 이때 떨어진 주가가 회복하는데 1980년이 돼서야 가능했다. 거의 최악의 베어마켓 중에 하나가 이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1980년부터 1982년인데요. 이때는 긴축 캠페인 내에서도 인하와 인상이 여러 번 반복된 특이한 사례라고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기준금리가 무려 20%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기 침체가 유발된 거고요. 자, 그래서 1980년부터 82년까지 27.1%의 베어마켓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요, 기준금리가 절대값이 너무 높았다. 이 부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경기 침체까지 발생했다. 리세션이 왔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에는요, 가장 최근과 비슷한 사례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닷컴 버블이죠. 일단은 1995년부터 1997년을 살펴볼 텐데요. 이 사례가 오늘 가장 중요한 대조 사례입니다.
1995년과 1996년 연준은요, 지금 현재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경기 침체가 아닌 보험성 인하를 단행했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파월 의장이 연준에서 금리를 내리면서 뭐라 그랬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거는 우리가 선제적인 인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경기 침체가 왔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지금 경기 괜찮은데 그냥 보험성이다, 조금 더 경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금리를 내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파월 의장이 했었죠.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경기 침체가 아니라 보험성 인하를 단행했고요. 자, 그 이후에 경기가 견조하게 유지되자 1997년 3월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응하면서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요, 지금 우리는 1997년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때도 금리 인하를 보험성으로 인하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경기가 굉장히 좋았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경기가 좋죠. 자, 그런데 경기가 좋았는데 인플레이션이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그때랑 지금이 굉장히 비슷한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인상 시점에서 S&P 500은 800선이었는데요. 1년이 지나지 않은 1998년 2월 달에 1000선을 돌파했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즉, 인하 사이클이 인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베어마켓은 오지 않았고요. 오히려 상승장은 그 이후로도 3년 가까이 더 이어졌다. 자, 그리고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금리 수준이요, 5.5%가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따라서 5.5%라는 도달 수준 자체가 당시 경제의 수용 범위 안에 있었다. 따라서 금리가 너무나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서 경기가 흔들렸다면 이때도 베어마켓에 들어갔겠죠. 자, 그런데 5.5% 가지고는요, 경기가 흔들릴 정도는 아니었다. 그때는 많은 자본 투자가 있는 시기였고요. 결국 5.5%라는 수준은 베어마켓을 끌어오기에는 낮은 수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1998년에서 2000년의 상황을 보도록 하죠. 1998년 여름에 러시아의 채무 불이행 그리고 LTCM 사태로 연준은요, 9월에서 10월 사이에 3차례나 금리를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1999년 6월부터 다시 인상에 나섰습니다. 자, 지금처럼 다시 금리가 인하하다가 인상으로 바뀐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000년 5월 0.5%포인트 인상을 끝으로 6.5%까지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인상이 시작된 직후 시장이 바로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1999년 6월 달에 1372 부근이었던 S&P 500은요, 2000년 3월 24일 1552.87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이때도 주가가 금리가 상승으로 바뀌었는데도 계속 달렸죠. 자, 인상 개시 직후에도 9개월간 추가로 13%나 더 상승한 바가 있다. 자, 그리고 나서 베어마켓이 시작됐죠. 베어마켓은 그로부터 다시 수개월 이후 밸류에이션이 한계에 다다른 시점에서야 시작이 돼서요, S&P 500은 정점 대비 50%, 그리고 나스닥은 80% 이상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대목은 뭐냐면요, 그때도 금리가 다시 인상으로 바뀐 시점은 1999년 6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바로 베어마켓이 시작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닷컴 버블의 정점은요, 2000년 3월이었습니다. 따라서 9개월간 추가적으로 달렸다, 이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위에서 설명드렸던 상황을 여기에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 표가 보여주는 핵심은 이렇습니다. 인상 전환 직후에 즉시 시장이 꺾인 사례는 사실상 거의 없었고요. 오히려 1997년과 1999년 모두 금리 정책 전환 이후에 한동안 추가 상승이 이어졌죠. 자, 그리고 시장이 꺾인 시점은요, 늘 인상이 너무나 누적돼서, 그래서 한 번, 두 번 올리는 것 같고 시장이 꺾이는 것이 아니고요,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지나치게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최소한 6.5%, 8%, 9% 이런 식으로 금리가 지나치게 올라가게 되면요, 그때 절대값 수준이 그 시대의 성장률, 인플레이션, 밸류에이션을 감당하기 어려운 구간에 진입하게 되면 그때가 베어마켓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쩌죠? 지금은 금리 인상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요, 올해 말 정도 되면 금리 인상에 접어들 수도 있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다, 이제는 베어마켓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지나친 공포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미국 증시의 상승세가 꺾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으신 분들은요, 딱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금리 수준, 두 번째는 지속성인데요. 1997년과 그리고 닷컴 버블이 붕괴된 2000년을 보면서 비교하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보이겠죠. 자, 첫 번째, 1997년은요, 단 한 번, 즉 0.25%포인트 인상으로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한 번만 금리를 올리고 말았잖아요. 따라서 금융 여건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죠. 한 번 금리를 올렸다고 해서 경기가 망가질 리는 없잖아요. 따라서 상승장이 지속할 수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만약에 금리를 올리더라도 향후에 오일 가격이 떨어진다거나 하면요, 결국은 인플레이션도 잦아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한두 번 올리다가 끝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상승장이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2000년은 조금 다르죠. 1999년에서 2000년 사이에 총 6번이나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그 얘기는요, 1.75%포인트가 인상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금리 인상이 누적이 되면서 6.5%라는 절대 레벨에 도달했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이죠. 자, 따라서 이런 식으로 6.5%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절대값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동시에 나스닥 밸류에이션이 극단으로 치솟았기 때문에 이 두 요인이 결합되면서 결국은 상승장이 꼭지를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금리 인상 전환 자체는요, 베어마켓의 필요 조건도 충분 조건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베어마켓이 발생했던 실제 사례를 돌아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첫 번째, 금리가 여러 차례 누적 인상되면서 그 시대 기준으로 명백히 제약적인 수준까지 상승했다. 따라서 한두 번 올라간 거 가지고 베어마켓이 찾아오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동시에 신용 스트레스나 밸류에이션 과열 같은 별도의 취약점이 존재한다. 지금 현재는요, 시장에 신용 스트레스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닷컴 버블처럼 밸류에이션이 극도한 수준으로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모두 지금 상황과는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6년 현재 상황을 좀 점검을 해보면요. 일단 연준의 기준금리는 3.5에서 3.75% 수준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두 번 정도 인상하는 거 가지고 경기가 흔들릴 정도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짚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S&P 500의 밸류에이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AI 인프라 자본 투자가 끌어들이고 있는 시장의 유동성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높은 금리가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높은 금리가 시장을 하락시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돈의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금리는 돈의 가격이잖아요.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그 금리를 내야 된다. 따라서 금리가 높아지면요, 돈을 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장의 자금이 마르죠. 돈이 귀해지기 때문에 시장이 떨어지는 겁니다. 즉, 시장의 유동성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베어마켓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자,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요, 전 세계 강국들과 빅테크 기업들이요, 멈출 수 없는 AI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따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한두 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이 전 세계 강대국 정부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AI 자본 지출을 멈추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미준의 마지막 한마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마무리한 미준 강의에서요, 7가지 베어마켓의 신호를 수강생분들께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7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러운 점은요, 아직까지는 단 한 가지도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베어마켓에 빠지기에는요, 지나치게 매크로 상황이 건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요, 1997년처럼 인상 전환 이후에도 수년간 상승이 이어진 사례가 있잖아요.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을 끝내고 인상으로 바꾼 다음에 무려 3년 동안 주가가 신나게 달렸죠. 자, 따라서 단순히 인하에서 인상으로 전환되었다. 이 이유만으로 선제적으로요,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는 것은 과거 데이터가 뒷받침하지 않는 투자자의 감에 의한 결정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겁을 먹고 주식을 팔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반대로 누적 인상이 진행되면서 위에 7가지 베어마켓 신호 중에 3개 이상이 발생하면 그때는요, 보유 종목의 모멘텀이 실제로 훼손되는 신호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단계적으로 매도 규칙을 지체 없이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물론 미준에서는요, 이러한 상황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는 모습을 공유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컨텐츠는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입니다. 오늘 준비된 더빙 영상에는요,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연준 의장 포스터는 어떻고 또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고 어떤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갖췄는지 이번 영상으로 직접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18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6월 19일은요, 미국 증시가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이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좋은 컨텐츠 제작해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방준비제도에 돌아와 이처럼 중대한 시기에 이 책무를 맡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특히 옛 친구들과 새로운 동료들 모두가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FOMC 위원들의 의견을 주에 깊게 경청하며 연준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려는 진정한 관심과 수많은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생각들을 들었습니다. 이번 주 FOMC 회의는 철저한 토론, 열린 마음, 사명에 대한 헌신, 책임감, 그리고 성과에 대한 책무성이라는 연준의 가장 훌륭한 전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업무에서 이 모든 것은 결국 통화 정책을 올바르게 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올바름에 가장 가깝게 수행하는 것이라는 한 가지 결과로 귀결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북극성입니다. 저와 동료들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법적 권한을 이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들이 방금 종료된 회의에서 우리의 업무를 이끌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듯이 위원회는 연준의 이중 책무를 지원하기 위해 연방 기금 금리의 목표 범위를 3.5에서 3.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은행 시스템 내에 충분한 지급 준비금을 유지한다는 정책을 재확인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갈등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고조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동은 견고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생산성 성장과 자본 투자 모두 강력합니다. 일자리 증가는 노동 인구와 보조를 맞추고 있으며 실업률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오랫동안 밝혀온 목표치인 2%를 훨씬 웃돌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5년 이상 지속되어 왔습니다. 지속적인 고물가는 미국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과거가 미래의 서막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FOMC 위원들이 명확하고 만장일치로 이 위원회가 물가 안정을 달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기쁘게 보고합니다. 어느 기관에서나 리더십의 변화는 사명을 재확인하고 현재의 관행을 검토하며 그러한 관행이 우리의 목표를 가장 잘 충족하는지 고려할 수 있는 자연스럽고 시의적절한 기회입니다. 저와 연준 동료들은 통화정책 수행을 개선할 수 있는 변화가 무엇인지 긴밀히 협력하여 자문할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여러분도 이미 눈치채셨을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정책 성명서의 차이점 말입니다. 이전보다 약간 더 짧고 단순해졌으며 일부 오래된 문구를 없앴습니다. 이 성명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최선의 사실만을 제공합니다. 현재의 정책 국면에 적절하지 않다고 합의한 소위 포워드 가이던스도 제외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여러분은 평소와 다름없는 경제 전망 요약도 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들이 이러한 전망치를 제출하는 것이 이 위원회의 관행이었으며 저는 동료들에게 이를 계속해 달라고 권장했습니다. 다만 저는 적어도 현재의 구조에서는 SEP에 대해 오랫동안 유지해온 제 견해에 따라 저 자신의 전망치를 제시하는 것은 자제했습니다. 중간값 전망치에 따르면 실질 GDP는 올해 2.2%, 내년 2.3% 성장합니다. 그리고 총 PC 인플레이션은 올해 3.6%, 내년 2.3%를 기록할 것입니다. 실업률은 약 4.3% 수준입니다. 중간값 참여자는 적절한 연방기금금리가 올해 말 3.8%, 내년 말 3.6%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은 꿈 시작이 중요해. 희망의 미래를 함께 심어가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 마음속에 설렘이 끼었나. 욕심은 버려 이번에도 다르진 않을 거야. 결과는 과정의 연속일 뿐 어두운 조정이 와도 두렵지 않아. 미주은 손을 잡고 나아가
보이지 않는 내일의 빛이 되어줄게. 행복한 투자,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아름다운 내리막길 같이 걸어가. 행복한 투자, 미주과 함께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을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